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과목의 첫 번째 챕터 시장조사의 이해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시장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조사를 진행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장조사 이해 부분이 시험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진행할 때도 우리가 정확히 지켜야 하는 윤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잠시 한 다음에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장조사의 윤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조사자가 진행할 때, 그리고 조사 업체가 혹은 이제 응답자가 지켜야 될 어떤 부분이라던가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조사를 하는 조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사 대상자의 존엄성과 사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원 보호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가끔 객관식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객관식 보기에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원 보호는 배제되어야 된다. 틀리죠. 항상 보호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조사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한다거나 축소하는 현상은 절대 없어야 된다. 조사를 하는 목적이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할 때요. 우리 기업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업체를 통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조사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고객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조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미리 명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혹은 조사 과정에 비전문가를 투입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사 업체를 이렇게 의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조사 업체를 의뢰를 하죠. 혹은 뭐 비용이라던가 혹은 시간이라던가 전문가를 믿고 조사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여기서 비전문가를 투입시킨다? 굉장히 옳지 못하죠. 네 번째, 조사 제공자의 익명성은 필히 지킨다. 세 번째, 면접자가 그럼 지켜야 될 사항이나 사전 준비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면접자는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상자들을 만나서 면접이나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객을 직접 만나서 하는 면접 조사도 진행하고요. 혹은 전화로 하는 전화조사, 혹은 우편조사, 혹은 인터넷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보통 실제적으로 직접 만나는 면접자가 있습니다. 이런 면접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나 준비사항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면접원은요, 설문 전에 먼저 설문 내용이나 설문지 구조를 파악해 놓아야 설문 과정에서 나오는 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문지를 먼저 미리 파악한 다음에 대상자를 만나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고객 대상자도 처음 보고 이 설문지를 면접자도 처음 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원활한 시장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사자에게 해당 조사 목적에 대해서는 먼저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 과정에서요, 이 면접자가 이 조사의 목적을 알게 되면 자꾸 조사 대상자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유도를 해요. 답변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설문 과정에서 면접자의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 절대 실험 목적에 대해서, 조사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개방형 질문에서 응답자가 막연한 답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개방형 질문 우리 앞 시간에 잠깐 했었죠.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분이 지금 어떤 긍정적인 감정인지 혹은 부정적인 기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면접자는 그냥 그러세요? 고객님 오늘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나요? 라던가 혹은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혹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욕구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면접자가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면접자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알게 된 내용도 절대 누설하지 않아야겠죠.
굉장히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면접자는 임의로 순서를 바꾸거나 질문에 사용된 용어를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수정해선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단계에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질문지, 설문지를 만드는 데에서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순서를 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질문의 순서라던가 사용된 단어 하나로 인해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질문지는.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 임의대로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단어를 마음대로 활용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응답자의 답을 잘못 기재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면접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뭐라고 썼는지 글씨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혼자 추측해서, 면접관이 추측해서, 이거 이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번째, 응답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자, 우리 응답자는 이런 시장 조사를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때 1번, 응답자는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시장조사에서는요, 보통 뭐 귀하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혹은 뭐 연령이라던가 소득이라던가 직업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응답자의 개인정보죠.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면접자는 혹은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응답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항상 객관화하도록 하는 것, 유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3번째, 응답자는요, 응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거나 혹은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혹은 이 조사 주제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지 않아도 돼요. 꼭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째, 응답자 자신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익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응답자 권리 보호까지 해서 우리가 시장조사에서 지켜져야 될 윤리 사항에 대해서 했고요. 자, 실제로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집단 전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자, 집단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죠? 20대 대학생.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글씨가. 자,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체 대상은 바로 뭐였죠? 모집단. 정답은 4번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 전체 1만 명을 우리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대표성을 띤 일부를 추출해내는 과정, 그것을 그 대상자들은 표본이라고 하고요. 추출해내는 과정을 표본 추출이라고 하죠. 표본을 뽑는 과정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 시장 조사 시에 조사자가 지켜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곳은 그랬어요. 자, 1번. 조사 대상자의 존엄성 그리고 사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2번째. 조사 결과는 늘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된다. 꾸밈이 없어야 되겠죠. 3번째. 그러니까 자료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원 보호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죠? 정답은 3번이다. 자료원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4번째, 조사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조사의 결과에 왜곡, 축소 이런 것들은 꼭 없어야 된다. 자, 3번째, 시장조사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과학적인 절차다. 현대 기업이 지향하는 시장조사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 자, 이윤 극대화, 고객 만족, 생산자와 조직의 이익, 시장의 확대.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 시장조사인데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들에서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RM을 활동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고객 만족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탐색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탐색 조사? 어떤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예비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탐색 조사는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조사, 문헌 조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FGI에 있었죠. 표적 집단 면접이 있었다. 자, 그래서 탐색조사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었다. 이것을 직접 쓰게 하는 실기시험에도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종단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종단조사가 뭐였죠?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떠한 빈도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를 비교하면서 배웠었죠. 그래서 종단조사와 횡단조사, 이것은 어디 조사 방법에 해당이 됐었나요? 기술조사.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 절차의 중에서 조사를 설계할 때 탐색조사를 할 것이냐, 이 기술조사를 할 것이냐, 마지막 실험조사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원인 방법을 규명하는 그런 방법을 할 것이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아닌 것이니까 1번 종단조사가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조사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시장조사의 절차로 맞는 것은 그랬죠. 자, 우리 시장조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여러분? 문제 정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정의가 가장 첫 번째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의가 모두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나요? 그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확인을 해야 되죠.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 정립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설계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뭘 한다? 탐색 조사를 할 것인가? 기술 조사를 할 것이냐? 혹은 실험 조사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 해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한다. 자,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어요. 자, 순서는 편집, 코딩, 입력의 순서로 진행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자료 분석 해석할 때 순서는 편집, 코딩, 입력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코딩이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마케팅 조사의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가. 자, 우리 방금 앞서서 어떤 마케팅 조사의 절차 이것에 대해서 했었죠. 이 마케팅 조사의 어느 단계인가. 자, 한번 박스 안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난감 회사의 조사자들이요. 어린이들이 자사에서 생산하는 장난감을 좋아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자사에서 생산하는 장난감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문제의 정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표적 시장을 결정하는 건 뭐죠, 여러분? 여러 세분 시장 중에서 어떠한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바로 표적 시장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는 우리가 어떠한 얼만큼의 양을 수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하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이것을 뭐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라던가 이런 방법이 포함이 되겠고요. 조사 계획을 수립.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건데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던가 시간이 얼마나 비용 소요가 될 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글은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다음 중 탐색조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1번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실험조사, 사례조사. 그래서 정답은 실험조사가 되겠죠. 8번 마케팅 리서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마케팅 리서치 하니까 뭔가 되게 어려운 말 같죠. 나 마케팅 리서치는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를 말합니다. 사실 엄연히 구분하면 시장 조사와 마케팅 조사는 다르지만 여기 과제에서는 교재에서는 마케팅 조사, 마케팅 리서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활동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어떤 문제들을 파악하고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펼쳐서 다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마케팅의 조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활동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미래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자, 물론 미래 예측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마케팅 리서치, 마케팅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사실은 미래의 정보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정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죠. 네 번째,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설문조사 이후에 코딩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각 항목별로 응답에 해당하는 숫자,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맞죠? 두 번째. 전산 처리에 의한 분석을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 입력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먼저 편집하고 코딩하고 입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딩 단계에서는 이러한 입력,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분석을 편리하도록 숫자, 기호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코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각 항목들에 대한 응답을 기호로 표현한다. 숫자나 기호로 표현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코딩이 끝난 후에 컴퓨터 파일로 입력을 한다. 그렇죠. 입력을 하고 추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함께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그리고 이 코딩에서 중요했던 부분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응답이 배제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모두 다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유응답형 질문 있죠. 어떤 응답의 범주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숫자나 기호로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편집 과정에서 따로 먼저 배제를 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9번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는 시행하기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떠한 모집단 대상을 전체적으로 대상을 추출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상을 전체로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을 따로 뽑아서 표본을 추출해서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는 걸 바로 표본조사, 부분조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비표집 오차.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모집단 요소의 동질성. 세 번째, 조사의 목적. 세 번째, 모집단의 크기.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모집단의 요소의 동질성,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이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조사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모집단 요소의 동질성을 이 표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모집단 요소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조사의 목적에 맞는 표본의 크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 모집단의 크기. 자, 모집단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모집단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도 규모가 작아도 정확한 조사를 하기 어렵고 여기서 말한 대로 또한 이러한 동질성, 대표성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의 모집단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11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표본을 추출할 때요. 비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자, 이 중에서는요, 비확률 표집의 장점에 대해서 아닌 것은 고르래요. 자, 보기 1번 볼까요? 모집단을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을 경우에 유용하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개별 요소의 추출 확률을 동일하게 해야 할 경우에 적합하다. 자, 동일하게 한대요. 자, 비확률 표집은 뭔가요, 여러분? 통계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자 임의대로 판단대로 그냥 목적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우리 임의대로 그냥 추출하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2번, 동일하게 해야 될 경우 유용하다. 이때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3번,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유용하다.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우리는 그들 대상으로 추출을 할 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모집단을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고 어떠한 오차를 평가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울 때 이때는 비확률 표집을 이용한다. 그 다음 4번, 표집 오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비확률 표집에 이용한다. 왜냐하면 확률 표집은 어땠나요? 물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보다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지만 전수조사만큼 굉장히 어떤 적절한 그런 대표성이 있는 조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종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죠? 생각해 볼까요? 바로 임의 표본 추출 방법이 있었고요. 조사자의 임의대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추출, 그리고 주간의 표본 추출. 뭐 주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목 혹은 판단,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 그리고 할당, 표본 추출이 있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방금 나왔던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편의 표본 추출. 조사자의 편의대로, 임의대로 표본을 추출한다. 이것은 비확률 표본 추출이죠. 그렇죠? 그 다음 단순 무작위 표집, 그리고 층화 표집, 집락 표집. 이것들은 바로 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표집, 층화 표집에 대해서 간혹가다 따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그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각 어떤 모집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각 특성별로, 층별로 나누고 특성별에서 각 구성, 표본을 추출해내는 방법, 층화 표집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13번 볼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추출 특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네모 칸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마트에서는 고객들이 영업시간을 연장을 선호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마트에 영업시간 연장하는 걸 고객들이 원하는지 이런 선호도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A마트에서는 개점 후에 처음으로 마트를 방문하는 100명의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봤대요. 자, 100명의 고객을 해당하는 내용을 물어봤다. 그런데 어떤 고객? 처음으로 마트, 개장 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선착순 100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통계적인가요? 확률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거는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조사자 임의대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문 열어서 100명, 선착순 100명에게 물어보자. 이건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문제를 좀 볼까요? 이번엔 전수조사와 그리고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전수조사는 여기 지금 한 가지가 빠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수조사는 정밀도예요. 정밀도에 중점을 두고 사용이 되며 모든 부분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 자, 1번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표본조사는 부분조사라고도 한다. 그렇죠. 우리 모집단 전체, 그래서 전수 대상자들 중에서 추리는 과정, 그래서 그 부분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부분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해서 인력과 시간,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죠.
그 다음 다면적으로 조사 결과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표본 조사를 한다. 자, 다면적으로 조사 결과를 이용할 때는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면적으로 조사 결과 이용할 때 전수 조사를 이용을 하고, 이런 전수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인구 조사, 센서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사실 마케팅 활동에서는 이런 전수 조사를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환경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수 조사의 가치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뭘 한다?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데, 표본 조사 중에서 어떻게 해야 전수 조사의 결과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죠? 확률 표본 추출. 이 확률 표본 추출은 물론 비확률 표본 추출보다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소요가 되지만, 이러한 전수조사의 어떠한 결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대표성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확률 표본 추출로 인해서 표본을 추출한 이후에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바로 1챕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장조사 이해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조사의 절차, 그리고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내는 방법, 그리고 이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탐색조사, 기술조사, 실험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마무리한 이후에 다음 이번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